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아이 한 명당 1억 원, 부영그룹이 최근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세금을 내야 하고 지원금을 준 기업 역시 경우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기업이 나서서 출산 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건데요. 정부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과 근로자들에겐 남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보육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라디오 심리극장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을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바틀이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네. 당장 내일부터는 진료 중단에 들어간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세브란스는 이미 중단을 한 상태인데요. 여기가 3년 차까지 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오늘 7시부터 근무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네. 나머지도 5대 병원 전공의들 오늘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역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주말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모두 700여 명이었고 여기서 더 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일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전국 수련병원에 이렇게 전공의가 13,000여 명 있거든요. 응급당직의 핵심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형 병원은 예약을 바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오래전부터 예약을 잡고 기다렸을 환자들은 지금 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런 빅5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년 전에도 예약 잡으시고 네.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번 주가 돌아와서 이제 수술 날짜 왔다 생각하셨을 텐데 줄줄이 취소되고 밀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폐암 등의 수술을 연기했고요. 세브란스도 수술 일정 절반 넘게 줄이고 있고 서울 성모병원은 뇌경색 뇌출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를 했고요. 네. 다른 병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가족들이 온라인에 글을 또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올리고 있는데 폐암 사기 어머니 수술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라거나 난소암 사기 환자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글쓴이는 정부와 의사 싸움에 왜 보호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돼야 하냐라면서 의사들이 주장을 펼치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가 분통을 터뜨렸고요. 아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자녀의 수술이 6월로 미뤄졌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6월이지 이제 기약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병원들이 많은 분들이 다 지방에서 원정을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차 잡고 방 잡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병원 오는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안은 커져가고 있고요. 또 중증도 높은 분들이 많아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일까지도 극단적으로는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는 또 극에 치닫는 그런 갈등 구조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하면서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하고
시스템을 변조해서 마비시키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IP 추적 수사에 나서기도 했고 일부지만 과격한 입장 표명을 하면서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나요?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 정부는 먼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97개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평일에 진료를 더 보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또 진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인데 다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게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지는 또 걱정인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백인 부분을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을 하고 응급수술 이런 부분에 공보위, 군의관을 투입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엇보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중증 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료진이죠. 이 대한간호협회도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는데 그중에서도 이 PA 간호사라고 하죠. 수술방 간호사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렇게 수술 보조라든가 검사 시술, 응급 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게 엄밀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의료 행위로 포함이 되지만 네. 실제 현장에서는 그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 보조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정부가 이런 방향을 가는 이상 공백을 메꾸는 간호사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또 일시적으로나마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동네 병원도 단체 활동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한의사협회가 관련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한다고요? 네, 일단 의협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겁박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정면 도전으로 의사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의협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의협은 사실 어떤 단체 행동을 같이 가기보다는 전공의들이나 이 의대생들 개별 휴학을 지지를 하면서 어떤 이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법률적인 자문을 지원해주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의협은 이제 그럼 의협 그 개원이들의 파업을 언제 할 건지 요거는 전체 회원에게 문자를 보내서 전자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든가 좀 절차가 필요해서 이 투표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니고요. 25일에는 규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의협 움직임에 따라서 동네 병원들까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진짜 지켜봐야겠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참 의문인데요. 일단 외신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나 봐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은 선진국 중에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 두고 OECD 의사 숫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도 이걸 지적하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 인구 1000명당 의사가 6.4명, 스페인이 4.5명, 스웨덴이 4.3명이라고 네. 짚어냈고 그에 비해서 한국이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OECD 비교 수치에 대해서 정부도 이걸 근거로 들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수치를 보고 의사단체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단체들은 한국만큼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느냐. 체감하는 거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비교적 병원을 쉽게 가고 의사 쉽게 만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거는 의사 숫자보다는 어디까지나 좀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적인 숫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파업으로 가는 건 이제 단체 행동에 치닫다 보니까 보통 직업군에서는 일이 많아서 힘들면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의료계 안에서도 사실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지만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서 그게 파업의 이유가 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가 증원에 오히려 찬성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한 사례가 있다면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지 증원이 이유가 된 적은 없다.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내부에서조차도 이건 환자를 볼모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비판도 안에서도 좀 자정작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의사들의 목소리도 이거를 간과해선 안 되고 이게 숫자를 늘리는 게 정작 정말로 필수 의료로 채워질 수 있는 묘책인 건지 이 부분은 꼼꼼히 계속 봐야겠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주에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에 한 졸업생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졸업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방금 전에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지난 16일에 있었던 일이죠.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R&D 예산 늘려달라고 외쳤고 네. 경호처 직원에 의해서 행사장 밖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게 조금 희석이 됐던 게 소리친 사람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더라라고 알려지면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도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당사자의 입을 막고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서 끌고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과잉 경호 논란이 네. 다시 불거진 건데요. 오늘 이 끌려나간 당사자인 신민기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는 이제 당초에 국무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피켓을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 주장은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몰랐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호원이 피켓을 곧장 빼앗았고 말 한마디 채 끝내지 못한 채 입이 막혔고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이 끊어질 정도였다. 본인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실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분리 조치한 거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여당은 행사를 망치기 위한 계획된 행위이자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방해 행위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어요. 네, 오늘부터 이제 그럼 총선 50여일 앞두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건데 역시나 쌍특검법이 다시 공방의 정점에 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 법안들이 길어봐야 2주 정도 그 안에 재의결에 붙여졌는데 쌍특검법은 지금 50일이 다 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은 야권이 총선을 노려서 표결을 늦추고 있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또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하나가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고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도 보류되고 어떤 예비 후보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개회식 진행하고요. 내일 모레 이렇게는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여야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을 설명했다고요. 네, 기재부가 5개 중점 법안을 입법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최근에 여야 기재위원들에게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들어있고요. ISA,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가로 세제 지원에 들어가는 거. 또 신용카드의 전통시장 사용을 늘리는 방안 등등이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금투세 폐지 같은 경우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 협의에는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 여당은 금투세가 좀 발목을 잡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침체가 발생하면 이건 세수로 걷어들이는 것보다 손실이 크다라는 주장을 펴는 거고 야당은 이렇게 덮어놓고 투자소득을 다 감면해 주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야는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81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전망이고요.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총선을 앞둔 정치권 상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공천 면접을 마무리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절반가량의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 국민의힘 공관위는 닷새간의 공천 면접을 완료하고요. 마지막 영남권 현역 중에 이제 18명에 대한 공천을 확정 지었고 또 다른 18명은 경선이 결정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천 확정된 89명 중에 현역 의원이 34명, 38%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영남권을 포함해서 지역구 현역이 컷오프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TK 대구 경북 지역이 절반이 공천심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 영남권 회의 예비 후보자들의 지역구 재배치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혼란 속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여당의 공천 과정은 어찌저찌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평이 우세하긴 한데 앞으로 있을 이 지역구 재배치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이미 공천 결과 받아든 예비 후보자들 공개적인 반발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가령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이쪽에서는 경선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가 이의 제기를 했고요. 경북 영천 청도에서는 여기는 이만희 의원이 단수 공천이 됐는데 나머지 예비 후보들이 힘을 합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이 지역에서 면접 다음 날 단수 발표를 한 건 지역 민심을 무시한 처사고 지역 관리를 잘해서 단수 공천했다는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현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본인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내 다른 지역구에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참모의 전직 장관이다 해서 대통령 측근들이 여기 서울 강남을로 똑같이 나란히 신청을 하면서 측근들이 여기 몰린다. 좀 잡음이 있었고 네. 주목을 받았던 곳인데 국민의힘은 이분들 지역구 옮기는 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는데 어디로 갈지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수도권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현역 의원을 제외한 채 이 후보의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일단 민주당 공천 작업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민주당은 이제 오늘부터 사흘간 총선 1차 경선 지역구 23곳에서 경선을 진행을 하는데 오늘 내일은 일반 시민과 권리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로 투표를 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권리당원이 전화를 걸어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그 영입 인재 등을 국민의힘 후보하고 대결을 붙여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 질문지 1번, 2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현역 의원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현역에 대한 대규모 컷오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구로갑에서 이인영 의원, 광주 서구갑 성갑석 의원, 서울 마포갑의 노웅래 의원 등등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 배제된 명단에 비명계 다선 중진 의원들도 포함이 돼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좀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총선 코앞에 두고 민주당 지금 과정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위기가 표면화되면서 벌써 이재명 지도부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기는 선거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너무 당내 줄다리기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혁신당의 내용이 또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많은 신문들이요. 물과 기름, 한 달짜리 정당, 불안한 동거 예상된 4분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새벽까지 회의를 하다가 합당이 전격 취소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여러 인사들이 만류를 하면서 겨우겨우 없던 일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고요. 그 이준석 대표는 당 정책과 홍보 캠페인을 이준석 대표 지휘로 진행을 하고 어떤 합당 과정에서 논란이 있던 인사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발언을 이낙연 대표가 좀 공개적으로 해달라 하는 요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논란이 됐던 인사들은 아무래도 잡음이 있었던 류호정 전 의원이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이낙연 대표 측이 거절을 했다. 여기까지가 이준석 대표가 펼치는 주장이고요. 이낙연 대표 측은 이 내용들은 거짓이다라고 받아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전권을 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을 최고위에 불참하겠다, 이걸 취소한다. 정말 오늘까지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이자 새로운 미래 출신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에게 통합 정신을 깨고 있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하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는 돌연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데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더니 그것도 1시간 전에 또 취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오늘 들려온 소식은 총선 캠페인과 선거정책 결정권 등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소식입니다. 또 해당 행위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말한 해당 행위자라는 것도 결국엔 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낙연 대표 측은 이 의결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하고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먼저 떠나기도 했고요. 새로운 미래 공보실 이름으로 입장문도 냈는데 이게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지 될지 뭐 또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서 그러게요.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빗길에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영산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 영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금호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이후 충청권 대전터널 부근 사고는 여전히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룡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후로 동탄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는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매우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광교터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동호대교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아이 한 명에게 1억 원. 최근 큰 화제가 된 뉴스죠. 부영그룹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을 발표한 이후 이 논의가 세금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큰 세금을 내야 하고 지원금을 준 기업 역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이후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놓쳐선 안 될 문제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월요일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영그룹이 최근 발표한 이 출산 장려책의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같아요. 워낙 화제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실 네. 텐데 일단 부영은 임대주택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죠. 2월 5일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영이 2월 5일에 시무식을 했습니다. 부영은 특이하게 음력으로 시무식을 한다고 합니다. 음력 설을 앞두고 시무식을 하면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씩 이제 주는 이미 주고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시무식에서. 그래서 직원 60여 명 그리고 직원이 한 명이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인 직원도 있고 두 명인 자녀도 있으니까 총 자녀 수로 따지면 70명에게 자녀 명의로 1억 원씩을 입금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70명 1억 원이니까 총 70억 원을 부영그룹 차원의 출산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서 뭐 사실 뭐 어느 기업이 출산 직원 자녀 낳았다고 1억 원 주는 거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네. 뉴스이기 때문에 뭐 찬반을 떠나서 일단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일종의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 한 명당 1억 원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잖아요. 예, 이미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을 해준 거죠? 맞습니다. 그 발표할 때 이미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을 해준 상태였고요. 이미 다 받았고요. 직원들은. 네. 그리고 사실 뭐 회사마다 조금 좋은 회사는 뭐 출산 수당, 뭐 보육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월급에 얹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뭐 출산 축하금, 뭐 장려금 해서 준다고 많이 줘도 뭐 수백만 원 수준이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원은 전례가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갑작스러운 선물을 받은 직원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뭐 저희 굉장히 뭐 좋아했겠죠. 당연히 뭐 그 돈이 들어오는데 싫어할 리는 없고요. 네. 저희 경제부 기자가 직접 그 받은 사례자 한 분을 당사자를 만나고 왔는데 잠깐 좀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얼떨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을 살면서 동그라미가 8개 박힌 숫자를 처음 봤거든요.
남았거든요.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 둘째는 엄두도 못 냈고 하나라도 제대로 좀 잘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큰 금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둘째도 지금 갑자기 없던 계획이 지금 생겼습니다. 갑자기 둘째 계획이 생기셨다고. 네. 이 목소리에 들뜸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출산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분위기는 이렇게 좋지만 이게 갑자기 또 세금 이슈로 번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세금 내는 대원칙에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뭐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요. 집을 팔아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고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이 돈도 뭐 수십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가 출산 축하 목적, 출산 장려 목적으로 직원에게 1억 원을 줬잖아요. 그럼 직원은 1억 원에 뭐 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공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네. 세금은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세금을 낼 거냐가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월급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에게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근로소득세가 나가는데 문제는 이걸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 직원이라면 이걸로 받아서 연봉이 1억 5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연봉이 5천일 때 내는 근로소득세와 연봉이 1억 5천일 때 내는 근로소득세. 물론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대략 안 내야 될 세금 2천에서 3천이 더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1억 원에서 2천, 3천을 빼면 한 7천에서 8천 정도만 실수령이 되기 때문에 네. 회사는 1억 원을 썼지만 정작 근로자는 2, 3천은 세금으로 내고 7, 8천만 받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게 과연 이 출산 장려금 1억 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 이건 뭔가 좀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세금을 좀 혜택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냥 기부금으로 보고 면세를 해주면 안 되나요? 사실 뭐 기부라는 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목적으로 준 게 기부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깁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무작정 허용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주리 아나운서에게 그냥 기부라고 1,000만 원 주면 거기에 세금을 안 매기기 시작하면 네. 다 기부라고 생각하고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나 아들한테 1,000만 원 기부했어. 아, 나 우리 손주한테 1억 원 기부했어. 세금을 다 안 매기면 그렇네요.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게 과연 기부의 목적으로 기부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네.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돈을 기부로 보기는 상식에 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게 본 전례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좀 있고 그나마 조금 현실적으로 그다음 부영에서도 얘기를 꺼내는 게 증여예요. 증여. 근데 증여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특히 뭐 대부분 부모 자녀 간의 증여가 많이 일어나는데 증여로 보면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근로소득세 추가로 내는 돈이 2, 3천인 거에 비해서 1,0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절세 효과는 있고 이것도 하나의 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네. 이것도 세법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는 왜 어려울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회사가 직원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직원에게 준 걸 증여라고 간주해서 세금을 덜 매기기 시작하면 앞으로 모든 회사는 직원들에게 증여로 월급을 주겠죠. 그러니까 월급 500을 월급은 100만 원만 주고 400을 증여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세금이 확 줄 거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우리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그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은 줄어서 좋겠지만 나라의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렇네요. 세법 체계 근간이 흔들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증여로 보면은 당장 근로자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1,0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기업은 그만큼 손해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기업이 이익을 100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그중에서 직원들 월급을 30억 원으로 주면 이건 정당한 인건비, 정당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익 100억 원에서 인건비 30억 원을 빼고 70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증여로 보면 증여는 기업의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증여로 준 돈, 증여로 30억 원을 형태로 인건비를 줬다고 해도 그거는 이익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억 원 통째로 세금을 다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인건비는 다 줬는데 그거를 급여가 아닌 증여로 봐버리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는 그냥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 증여로 인정해 줄 거면 출산 장려 목적의 증여는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법 개정이 또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 돈을 직원에게 주는 걸 증여로 보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 기본에서부터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쉽지는 않고 아직까지 정부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영이 제시한 파격적 지원금이 제도를 바꾸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 지원금이 저출생 해법으로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일단 돈 많은 회사를 다닌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뭐 아니면 뭐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 부영의 회장처럼 어떤 기업인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진 경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종의 지금도 우리 여러 가지 출산 혜택, 예를 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다음에 뭐 육아기 단축 근로라는 제도는 다 돼 있지만 네. 그걸 실제로 제도를 쓸 수 있는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잖아요. 공기업이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대기업인 곳들만 그나마 쓸 수 있는데 이런 장려금마저도 결국 돈 많은 회사만 받을 수 있게 되면 안 그래도 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 혜택의 양극화가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이 출산 장려금까지 어렵게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가 있으면 인적 공제를 해주잖아요. 네. 그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당한 누구나 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수십 년째 자녀 한 명당 인적 공제는 150만 원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자녀를 키우는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혜택을 15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럼 정작 정부는 혜택을 150만 원 주면서 특정 기업에게 1억 원씩 주는 걸 다 면세를 해주면 결국 돈 많은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만 혜택받는 네. 양극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무작정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네요. 대통령이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고 저 방법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절충점을 내놓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정부 예고는 3월 달 중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 같은 지금의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더 쉽게 또 많이 사용하고 예. 있는 게 현실이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산 지원금까지 대기업 직원만 받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당연히 양극화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밥 거릴 처지 아니고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대기업 다닌 직원들은 애들 많이 낳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구라도 많이 낳으면 일단 누구라도 많이 좋은 거 낳으면 아니냐. 일단은 정부에게 좋은 거 아니, 국가에 좋은 거 아니라 네.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돈을 주면은 애를 많이 낳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사실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사실까지 지금까지 많이 준 적은 없기 때문에 명확한 평가는 아니지만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제목이 출생 지원금 지급 시 합계 출산율 증가라는 연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소득 분위별로 소득 1분위는 가장 못 사는 분위고요. 소득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 가장 잘 사는 분위를 20% 구간별로 봤을 때 소득 1분위, 가장 저소득층인 분들에게는 지원금을 줬을 때 출산율이 0.0003이 늘었어요. 거의 안 는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소득 5분위, 가장 잘 사는 분들은 출산율이 0.0002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하지만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돈 많이 줘가지고는 출산을 더 할 만큼 인센티브를 못 느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주는 돈이라고 해봐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줘가지고는 저소득층이 애 안 낳을 사람이 애를 더 낳게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출산 지원금이라는 게 정작 현실에 들어오면 정말 충격적인 금액을 주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게 연구는 입증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부영처럼 뭐 1인당 1억 원씩을 줘야 되는데 정부가 그 돈을 다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결국은 이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비슷한 아이디어가 일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명이고요. 일본은 1.2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낮습니다. 네. 더 나은데도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전 국민에게 저출산세를 걷겠다고 하고 있어요. 한 달에 5천 원 정도. 그러면은 1년에 대략 10조 원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돈으로 이런 식으로 전 국민에게 애를 낳는 국민에게 엄청나게 나눠주겠다는 계획을 짰는데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목적을 가진 세금도 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답이 없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코너죠.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로 하게 된다면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또 지나친 자신감은 오히려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다란 표현은 자신이 만만하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만만하다는 한자 찰만자를 써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다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다라는 한 단어로 된 형용사와도 같은 뜻인데요. 매우 자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만만하다가 붙어서 뭔가 가득하다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우리말에 여럿 있습니다. 먼저 야심만만하다는 무엇을 이뤄보겠다는 욕망이나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신형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득의만만하다는 뜻한 것을 이루어 뽐내는 기색이 가득하다고요. 투지만만하다는 싸우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를 뜻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여유가 많다고 할 때 여유만만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한 단어가 아니니까 여유와 만만하다를 띄어서 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 오늘은 밤까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북도에 5에서 10mm, 그 밖에 전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안개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영향을 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부산 18도, 포항은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 정도 높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 2도, 대구 7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낮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3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늦은 밤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도 내일 흐린 가운데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비상진료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만성질환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최루탄의 일종인 사거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이스트 졸업생 강제 퇴장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경호원을 백골단에 비유하고 윤석열 정부를 과거 독재 정권에 비유하는 등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이는 적반하장식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들어 건설업체 5곳이 부도 처리됐고 지난달엔 종합건설사 35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건설기업 4곳 중 3곳 이상은 번 돈으로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4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6일 오후 전기 공급 장치 고장으로 경원선 소요산에서 연천역 구간 열차 운항이 중단됐는데요. 오늘까지 복구가 안 돼서 출근길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고요? 맞습니다. 경원선 전철 소요산에서 연천역 구간 열차 운행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설비를 보호하는 필회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설 상태에 점검하고 있는데요. 네. 16일 오후 5시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이 구간은 지난해 12월에 개통이 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비슷한 이유로 모두 3차례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조치반을 투입해서 복구에 나서고 있는데 완전한 복구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철도공사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셔틀버스 5편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열차가 멈춘 구간은 연천, 전곡, 청산, 소요산 모두 4개 역입니다. 19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쯤에 동두천시 소요산역 일대에서 미처 경원선이 중단된 사실을 몰랐다가 부랴부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있었고요. 마침 오늘 또 비까지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됐다고 합니다. 특히 연천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아 불편을 겪었고, 그래서 소요산역 일대 상인들은 지난 주말에 소요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현저히 줄었고, 지금 보면은 식당이랑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아동 급식카드라는 게 지급되잖아요. 근데 위스키바나 포장마차도 이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요? 참 이상하죠. 먼저 이 아동급식카드라는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급식카드라고 불리는데요. 끼니당 9,000원, 하루 27,000원으로 한 달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8월 기준으로 꿈나무 카드 가맹점 10만여 곳의 명단을 분석해 봤더니 한 상호에 포장마차, 라운지바 등이 포함된 가게가 무려 135곳이었습니다. 가게 이름만으로도 술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포들이 버젓이 그냥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 지자체에서 이런 곳들도 가맹점으로 등록시켜 준 거예요? 이게 2020년쯤에 대다수 지자체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방식을 신청심의제에서 카드사 자동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인데 전국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2018년에 약 3만 곳에서 2022년쯤에 52만 곳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가맹점이 적어서 카드를 이용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된 업체를 일단 모두 다 등록을 하고 적합하지 않은 업체들을 그 이후에 삭제하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인데 위스키바나 포장마차, 일본식 선술집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보호자가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자치구나 부적절한 가맹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인력을 한 명씩 두고 있는데 한 명당 최대 4천여 곳의 가맹점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문제 지적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로부터 점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는데 이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부정 사용자들로 인해서 정책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명동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명동 길거리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상권이 회복된 서울 명동 거리인데 상권 회복과 함께 쓰레기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 활동하지 않은 밤이 되면 길거리나 벤치, 화단은 물론이고요. 공유 자전거 바구니에도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명동 지역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지적이 되어 왔는데 같은 현상이 도돌이표가 되고 있는 거죠. 쓰레기통 부족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중구청은 기존에 18개로 운영하다가 과잉 쓰레기 문제로 2023년 작년에 여름쯤에 쓰레기통 10곳을 늘렸는데 그래서 현재 보면 명동의 관광특구에서 총 28개의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동선에서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동선을 보니까 단 3곳밖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게 되고 환경미화원이 활동하지 않는 밤 시간이 되면 여기저기 쓰레기로 가득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관광객들은 그래서 명동 파출소에 들어가서 쓰레기통이 어딨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다니는 동선에다가 쓰레기통을 더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올해 명동 관광특구에 신규 쓰레기통 15곳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중구청은 명동 상인회와 협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점포 근처에 쓰레기통을 놓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기도 하고 이전에도 설치를 했다가 2, 3일 만에 철거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 서울시는 그래서 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무려 300%나 늘릴 것이라고 했고 다음 달까지 수요조사를 거치면서 올해 7월에서 한 8월 전까지는 그래도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새학기를 앞두고 원룸보다 하숙집을 찾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요. 이게 원룸은 보증금이 높고 관리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원룸 대신 하숙집을 찾는 수요가 더 늘고 있는 겁니다. 공동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낮고 끼니 걱정을 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하숙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맘스테이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가 좋은 하숙집은 이미 대부분 빈집이 없고 수요는 높은데 오히려 지금은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하는데 오르고 있는 물가 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 대학가 인근 원룸 월세가 1년 새 20%나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하숙집 상당수는 수년째 하숙비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보면은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약 57만 원, 평균 관리비는 7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월세는 11%, 관리비가 무려 20%가량 오른 금액입니다. 반면에 하숙집은 어떠냐? 대학생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하루 2끼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수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증금,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숙집은 또 보증금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점도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원룸에 밀려서 하숙집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다시 인기라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좀 씁쓸한 이면이 있긴 하네요. 네, 고물가 시대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점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대학가 인근에 있는 한 달 평균 하숙비는 높아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된 것임을 고려하면 나쁠 게 없다라는 선택지인 겁니다. 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도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다 하숙 등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영향도 있습니다. 네. 직장 선배 결혼식 축의금으로 6만 원을 냈다가 면박을 들었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자신을 사회 초년생이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최근 온라인상에 어제 선배 결혼식 축의금 6만 원을 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겁니다. A씨는 최근 직장 선배 결혼식에 참석을 하면서 축의금 6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서운하게 해준 게 있냐? 라는 거죠. 바쁜데도 시간을 내서 가줬더니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10만 원이 적정하다라는 의견과 하객들이 밥값이 비싼 곳에서 결혼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네. 5만 원을 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제가 헷갈렸네요. 네, 한 네티즌은 요즘 식사비만 해도 5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축의금은 10만 원이 기본이라고 하더라. 네. 5만 원 내고 밥 먹고 가면 되레 마이너스인데 회사 동료에게 너무 박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면 10만 원, 참석하지 않으면 5만 원을 내는 것이 사회 통념이다라고 주장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결혼 당사자가 직접 선택한 비싼 밥값을 하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누가 비싼 곳에서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결혼식 목적이 꼭 돈 수급이냐라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선배의 계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축하하는 마음과 와줘서 고마워서 감사하다라는 마음만 주고받으면 되지 않냐라는 댓글도 있는데 사실 이 사연이 주변에서 많이들 접할 수 있는 사연입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할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KB국민카드가 지난해 10월 고객 패널 400명을 대상으로 축의금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53%가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5만 원 이하를 낸다고 했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은 44% 그리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2%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의 식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5만 원짜리가 나오면서도 더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도 살펴볼게요. 어제 겨울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번 주 내내 눈비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는 남풍을 타고 수증기가 대거 유입되면서 일주일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전국에 천둥, 번개와 돌풍 등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텐데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경남과 전남 등 남부지방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총 30에서 80mm의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평지는 30에서 120mm, 산지는 최대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18일에 제주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렸고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를 발효한 상태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일본 남쪽 해상의 따뜻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풍과 함께 수증기가 대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국 북동쪽 대륙 고기압에서 유입된 찬 공기가 남풍과 함께 온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전국에 강한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는 적설량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비는 21일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북쪽 차가운 고기압과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남해를 통과하는 저기압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기온이 0도 안팎이어서 눈과 비가 좀 번갈아 가면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투병하는 남편을 위해 청원글을 올리고 있는 한 아내의 사연이 화제라면서요.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을 쓴 A씨는 2020년 코로나 시절 복통을 호소하는 남편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고 3주간 피를 무려 18통씩 뽑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운을 뗍니다. 다른 대학병원을 거치면서 원인을 찾은 결과 유전자 변이를 통한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항응고제 및 항암제 간약, 혈액순환제 등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골수에서 적혈구, 백혈구와 혈소판 등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희귀 혈액암입니다. 국내에서는 4,000명 정도 환자가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A씨는 2023년에 베스렘이라는 신약이 나왔는데 급여 심사에 탈락하는 바람에 한 달에 약 400만 원이 나가고 한 해 치료 비용이 4,8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환우가 2차 청원을 올리게 됩니다. 제약회사에 문의해 보니까 2024년에도 급여화 신청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A씨는 이 청원도 소개를 하면서 기간 내에 5만 명 동의를 청원 기간 내에 달성해야 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글을 읽은 누리꾼들도 동의했습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이런 게 급여화가 안 되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드라마 혹은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심리극장 사회심리학자인 신고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오늘 드라마 이야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받거나 또 안 좋은 일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전주리 아나운서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잘 떨쳐내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영향을 계속 받는 편인가요? 잘 떨쳐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상처로 인해서 가끔씩 영향을 받을 때도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나쁘게 영향을 미칠 법도 한데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쉽게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이런 건데요. 바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뭐 평소에 심리학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봉투나 머리 묶을 때 쓰는 고무줄 있잖아요. 어떤 거는 몇 번 안 써도 이게 막 늘어나가지고 너덜너덜해지는데 네. 어떤 거는 진짜 비싼 거 이런 거는 좀 오래 써도 딱 빼면 다시 원상복귀 되고 되게 쫀쫀하잖아요. 네. 이걸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우리 마음도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있다는 건데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을 때가 이제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번 늘어나면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는 거지만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회복 탄력성, 안 좋은 경험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평소에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알았어요. 근데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등장할지는 아직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임시한 배우의 코믹 연기 변신으로 이번에 굉장히 화제를 끌었던 소년시대라는 드라마인데요. 네. 이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던 장병태라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서 적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1989년도 충청남도인데 임시한 배우가 사투리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이 스토리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온양에서 살던 병태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심부름 갔다 오다가 사람을 치거든요. 네. 근데 이 사고 당한 사람이 병태하고 나이도 같고 또 같이 온양, 그러니까 아산에서 전학 오기로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이름은 경태입니다. 병태 그리고 경태 둘이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경태가 자전거에 치여서 며칠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였던 거예요. 네. 아산에서 제일로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게 별명이 아산백호다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무시무시한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전학이 온다는 소문이 도니까 부여에서 아산백호가 전학이 온다. 경태라는 무서운 놈이 온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도는데 네. 경태가 병원에 있어서 전학을 못 가고 그 사이에 병태가 전학을 간 거죠. 그래서 이 병태가 아산백호다. 이렇게 와전이 된 거예요. 네. 작은 오해가 어떤 상황들을 불러올지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드라마 소년시대의 주인공 병태는 대체 어떤 성격이기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인물로 골라오셨을까요? 네. 병태는 사실 온양에서 살 때 이 친구들한테 엄청 맞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여서 우리가 막 소위 찌질이라고 부르죠. 네.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아빠가 사고를 쳐서 이제 밤에 얘를 데리고 이 부여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태 입장에서는 자기 괴롭히던 친구들한테 멀어지니까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도망 오는데 이 차에서 엄청 서럽게 울어요. 네. 엄청 서럽게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제 학교에서 하도 맞아가지고 어떤 놈이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걸고 또 어떤 식으로 패는지를 이제 다 파악을 했는데 네. 새로운 학교에 가면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막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흉내를 내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이 사투리를 진짜 너무 잘하고 연기를 진짜 재미있게 해서 이 장면이 엄청나게 코믹한 그런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병태는 이 상황을 굉장히 넉살없게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놈들을 되게 잘 파악을 해서 적당히 또 비율을 맞추면서 능글맞게 넘어가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네요. 그러니까 괴롭힘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괴롭힘의 그 형태를 다시 또 파악해야 되는 게 서럽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일의 대부분은 나한테 통제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타격을 입게 되면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걸 나의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회복 탄력성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복 탄력성을 처음 연구한 게 키우아이라는 섬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이 키우아이 섬은 굉장히 이제 상황이 열악해서 도무지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자란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요거를 추적을 관찰을 해봤는데 의외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이 너무 정신이 이제 건강한 상태로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이 똑같이 열악한 조건 그러니까 막 부모는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자이고 그리고 막 폭력이 있다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는데도 그래도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는 어른이 인생에 단 한 명은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게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회복 탄력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슬프겠죠. 근데 드라마가 픽션이긴 하지만 이 소년시대에서도 병태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거든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태가 하도 맞고 다니니까 내가 학교 좀 그만두면 안 되냐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럼 보통의 엄마라면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아들이 학교 잘 졸업하는 게 소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심지어 아빠는 이제 아들이 맞고 다니는 걸 알아요. 알고 괴롭힘 당하는 걸 아는데 이걸 막 장난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너 내일 학교 가면 또 맞을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막 장난을 하고 이 병태가 하도 학교에서 당하고 다니니까 이 방송에 적절한 말은 아닌데 이 별명이 뷰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뷰태라고 부르는데 아빠도 병태를 뷰태라고 계속 부르면서 놀려요.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텐데 그래도 이 병태는 굉장히 잘 이겨내잖아요. 이 괜찮은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은 내가 노력해서 단련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단련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을 쉽게 말하면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헬스장 가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면 근육이 더 빨리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내가 혼자 가서 연습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노력을 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근육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의 근육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어요? 네. 우리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 기억하는 자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하는 자아는 말 그대로 팩트.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는 그 자체의 나라면 기억하는 자아는 그 경험에다가 이야기를 붙이는 자아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병에 걸린 팩트에다가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응급실에 다녀오니까 그래도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 정도면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바라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라도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붙이느냐 이게 기억하는 자아의 역할인 거죠. 그렇다면 기억을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번역해서 사용한 김주환 교수는 기억하는 자아가 사건을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게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우리가 젓가락 쥘 때 막 고민하고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몸에 밴다고 표현하는 건 결국 반복해서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내 기억하는 자아가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회로가 노력이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게 생각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별별 일들을 다 마주치잖아요. 네. 그 일을 마주쳤을 때 화내거나 짜증내지 말고 드디어 나에게 단련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사소하게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 다른 메뉴가 온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죠. 네. 근데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팩트보다 조금 더 나쁘게 상황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뉴가 잘못 왔어요. 그럼 그냥 메뉴가 잘못 온 것뿐인데 사장이 나를 무시했다. 잘 보낼 수 있는데 일부러 그랬다. 내가 자꾸 시켰더니 진상 취급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메뉴를 잘못 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시간 완전히 망쳤다. 막 이렇게 극단적이고 막 비극적으로 스토리텔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내가 시킨 거는 아닌데 내가 근데 평소에 이런 메뉴를 먹어볼 기회가 있을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한번 거죠. 시도해볼까? 네. 근데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기분이 딱 풀린 경험을 하면 이게 좀 나한테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또 하나의 기억이 돼서 습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일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과 관련해서 신고은 작가님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제주도 여행하다가 좀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오름을 오르다가 산책하다가 말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말이요? 네, 그 야생 말한테. 와, 말한테 물렸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말한테 물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네. 얘가 저를 물려고 한 건 아닌데 이 말이 원래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조금 자극을 하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관광객들이 얘를 처음 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흥분을 해서 이제 뭔가를 화풀이를 하려고 막 이제 입을 앙앙 하는데 바로 제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팔뚝을 진짜 세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막 여행 간다고 옷도 새로 사가지고 예쁜 옷 입고 갔는데 옷에 막 다 막 물들고 네. 막 팔뚝 붓고 막 멍들고 장난 아니었죠. 정말 당황스럽겠어요. 네, 이게 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면서 쓰닥쓰닥거리는 거예요. 제 어떻게 창피하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죠. 막 네.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딱 했냐면 제가 작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다음 책에 써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시트콤 주인공 된 것처럼 막 기분이 업되면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나쁜 경험을 내 인생에 좀 특별한 스토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극복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한 가지 방법은 글쓰기. 이 사람이 좀 사는 게 평안하면 글이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글감 생겼다라는 그런 시선이 또 생겨서 네.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방송 들으시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과 관련해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문자 보내주시면 신고은 작가가 따뜻한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문안이 부릅니다. When I was young. 노래 나가는 사이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7887님. 제 나이는 50대 후반인데요. 안 좋은 일이나 지난 실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데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습관도 회복 탄력성일까요? 하셨어요. 네, 이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왜 그랬지 이걸 생각하는 거지 반추한다라고 얘기는 계속 되새기면서 이제 네. 곱씹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슬픔 같은 감정을 우울함으로 넘겨버려요. 좀 더 증폭시키나 보죠. 네네. 그리고 뭔가 해결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항상 내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을 때 계속 그걸 곱씹었던 게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은 사실 고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어떤 습관이라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1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습관은 못 고쳐 이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어 라면서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을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면 긍정정서랑 부정정서는 공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계속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곱씹어지려고 할 때마다 좋은 기분이 느낄 수 있게 아예 생각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습관을 끊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콩으로 이원영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녀의 회복 탄력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그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인생에서 정말 단 한 명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적 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무조건적 지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 잘했을 때 칭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잘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니까 잘했을 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의 존재 자체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의 목표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같이 기억하는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려면 오늘의 실패를 통해서 너가 얻은 게 무엇인지 무엇을 조금 이룰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세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주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실패하면 계속 좀 비난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지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면 아이가 회복 탄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부모님이 되겠죠. 네. 라디오 심리극장 지금까지 사회심리학자 신고은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월요일인데다 비까지 와서 유독 더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 커피를 즐겨 마셨지만 커피에 이런 역사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교수님이 직접 쓰신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요. 어떤 책인가요? 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커피 세계사 책입니다. 커피를 통해서 역사도 배우고 또 역사를 통해서 커피도 배울 수 있게 재미있고 쉽게 쓴 괜찮은 책입니다. 네, 이길상 교수님의 책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와 함께 또 커피 매거진 드립의 최신호까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우리나라의 커피가 공식적으로 수입이 되고 신문 기사에 등장을 한 것이 벌써 1880년대라는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습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커피를 즐긴 대표적 인물이 고종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예, 오늘은 그분이 마신 커피의 실체. 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종이 당시에 즐겨 마셨던 커피는 어떤 커피였을지 궁금한데요. 관련 기록이 있어요? 예,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셨다는 기록은 있지만 아쉽게도 무슨 커피를 마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의 관심거리는 아닌데 저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종이 마신 커피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는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종이 마신 커피는 요즘 우리가 즐기는 스페셜티 커피 수준의 고급 커피였을까요? 아니면 평범한 커피였을까? 아니면 저급한 커피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가짜 커피였을까? 오늘 밝혀보려고 합니다. 아, 한나라의 임금이잖아요. 당연히 최고 수준의 고급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짐작이 되죠. 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아닙니다. 그분이 마신 커피는 아마도 가짜 커피였을 겁니다. 가짜 커피요? 네. 그렇게 추측하시는 이유
연구가 있으세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역사 기행을 할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면 1880년대 세계인들의 커피 문화, 특히 당시 세계 커피 소비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커피 소비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는 대부분 미국에서 가공되어 일본이나 홍콩, 중국 등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인들이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를 알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커피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고 또 고종이 마신 커피를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커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직전인 1870년대쯤에 세계 커피 소비량의 40%는 자바, 실론,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그리고 나머지 40%는 브라질, 그리고 20%는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1878년쯤에 커피 녹병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아시아를 휩쓸어서 자바 커피 등 아시아 지역의 커피는 전멸합니다. 예, 이 커피 녹병이라고 하는 것은 1867년에 실론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커피나무 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커피 나무는 살아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죠. 실론에서 시작된 이 녹병이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을 거쳐서 1878년에는 자바섬과 필리핀까지 전파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커피 나무를 초토화시키거든요. 자바 커피는 거의 전멸합니다. 네. 예, 갑자기 세계의 커피 생산량 30% 이상이 사라졌는데 미국 중심으로 커피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럼 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뭐 당연히 커피 가격이 올랐겠죠. 그렇죠. 예, 커피 가격이 급격히 오릅니다. 신이 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커피 가격이 급등하면서 커피 녹병 피해가 없던 이 브라질이 커피를 팔아서 떼돈을 벌죠. 그런데 브라질이 커피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계속 커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 새로 심은 커피 나무가 5억 그루 정도 됩니다. 이 커피 판돈으로 산업화도 추진을 하죠. 이런 소식을 들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즉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커피 농장으로 백인들이 이민을 올 정도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일본인들도 브라질 이민에 가세를 하죠. 브라질이 신이 나면 날수록 높은 커피 가격으로 미국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네. 커피 가격 상승은 1890년대 후반까지 거의 20년간 지속됩니다. 이 높은 커피 가격의 장기화, 미국인들이 어떻게 대처했을까 재미있습니다. 뭐 커피 소비를 좀 줄이지 않았겠어요? 네, 그게 상식일 것 같죠. 네, 근데 그러기에는 미국인들이 커피에 너무 빠져도 너무 심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뭐 서부 개척자들 그리고 새로 등장한 공장 노동자들에게 커피가 필수품이었거든요. 미국 역사에서 커피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시대가 바로 1877년부터 1896년까지 소위 도금 시대라고 부르는 20년이었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의 혼란을 극복하고 산업화에 성공해서 제2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시기인데요. 네. 도금시대라는 명칭은 유명한 그 톰 소유의 모험을 쓴 작가 마크 트웨인이 붙인 이름입니다. 미국이 산업국가로 성장하면서 겉은 화려하게 변화했지만 속은 썩은 사회라는 냉소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맨하탄과 시카고의 고층 빌딩 숲이 등장할 정도로 겉은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범죄나 부패가 만연한 시대였죠. 이 산업화 초기에 꽤 많은 나라가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하죠. 이 당시 자고 나면 뛰는 이 커피값은 부자들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요? 네네. 어떻게 했나요? 네, 첫 번째는 커피를 묽게 마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미국인들이 이때부터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커피 가격이 오르면 묽게 마시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바로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진 미국식 커피죠.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세계적인 커피 원두 가격 상승 때 유럽 사람들은 또 묽게 마시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봐요. 네, 신기하죠. 네. 유럽 사람들은 커피를 묽게 마시기보다는 싼 커피 가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아주 더 많은 로부스타종이라고 하는 저급한 커피 원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등 유럽이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 서부 지역 식민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었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했고 또 운송이 쉽다는 이점도 있었죠.
미국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로부스타종 커피 원두 수입 자체를 금지한 반면에 유럽 사람들은 카페인 함량이 많아서 각성 효과가 뛰어난 로부스타종 커피로 갈아탔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 에스프레소 문화가 생긴 배경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카페에서 즐기는 에스프레소에는 상당량의 로부스타종 원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인들이 택한 두 번째 대처 방안은 뭐였어요? 예, 뭐 첫 번째 의사죠. 한 번 사용한 커피 가루를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향도 없고 아주 묽은 커피가 만들어지겠죠. 맛은 좀 없었겠네요. 네, 맛이 전혀 없죠. 세 번째 방식은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물질을 넣는 겁니다. 커피가 아닌 물질을 넣어서 커피처럼 마시는 건데요. 처음에는 식물을 넣었습니다. 뭐 먹어도 해롭지 않은 그렇지만 커피와는 전혀 다른 물질이죠. 치커리 뿌리, 민들레 뿌리, 근대 뿌리, 뭐 잔디 뿌리, 백합 뿌리 등 식물의 뿌리를 커피에 많이 넣었습니다. 이 말린 뿌리를 볶고 갈아서 커피 가루에 섞는 거죠. 뿌리 다음으로는 각종 곡식이나 과일이 들어갔습니다. 검은 콩, 보리, 밀, 아몬드 등이죠. 그리고 뭐 국화씨, 호박씨, 해바라기씨 등도 들어가죠. 뭐 주변에 있는 온갖 식물류는 다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맛은 좀 없었겠지만 그래도 몸에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몸에 나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식물만 넣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구운 마리 간, 게 과자, 뭐 해삼, 톱밥, 담배째 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이 먹지 않는 물질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의 산업 자본가들의 욕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타다만 석탄재, 벽돌 가루 등 색이 비슷하고 무게가 나가는 것은 무엇이나 커피에 섞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커피는 무게로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게 기록에도 남아 있어요? 네, 뭐 여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커피 가격 상승이 가져온 비극이었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커피를 마시던 건가요? 물론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커피를 마셨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오히려 이제 명품 커피를 찾아서 마시죠. 네. 자신들의 우월함을 뽐내기 좋은 시간입니다. 당시 명품 커피는 모카 커피와 자바 커피였습니다. 이 모카 커피는 예멘 주변에서 생산된 후 모카 항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된 커피를 말합니다. 커피가 발명된 후 거의 300년 가까이, 그러니까 18세기 후반까지 커피 맛의 표준은 모카 커피였습니다. 네. 그런데 18세기 중엽에 모카 항은 전쟁 그리고 흑사병으로 파괴되고 예멘에서 커피 생산은 거의 중단됐거든요. 그런데도 모카 커피는 세계 여기저기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카 향이 있는 예멘 지역에서는 이제 커피가 나지 않는데 네. 어떻게 세계 여기저기서 모카 커피가 팔렸을까요? 그럼 이것도 뭐 가짜 커피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짜 예멘 커피입니다. 특히 실론, 인도, 수마트라 등 아시아 지역에서 나는 싸구려 커피를 볶을 때 초콜릿 시럽을 넣어서 예멘산 커피와 비슷한 맛과 향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모카 커피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거래되던 모카 커피는 거의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명품 커피로 통하던 자바 커피는 언제 등장했어요? 예, 18세기 중년 모카 커피를 이어서 등장한 명품 커피가 자바 커피입니다. 네. 예멘의 커피 산업 붕괴 이후 1870년대 말까지 100년 이상 모카 커피 버금가는 명품 커피 대우를 받았던 게 자바 커피입니다. 이 커피 가격이 상승하다 미국의 부유층이 찾은 명품 커피가 바로 모카 커피와 자바 커피였던 거죠. 네. 아주 비싸게 팔렸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를 놓칠 산업 자본가들이 아닙니다. 또 산업 자본가들이 어떤 일을 또 벌인 거군요. 네, 이 가짜 모카 커피에 의해 이제는 가짜 자바 커피가 미국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커피 녹병으로 인해 자바에서는 더 이상 커피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바 커피가 아주 비싼 값에 많이 거래가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된 걸까를 잘 보여주는 게 1884년 5월 3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이날 기사 제목은 모든 커피에 들어있는 독이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었던 미국 최대의 커피 원두 회사가 수년간 커피를 볶으면서 착색제를 넣어서 가짜 자바 커피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즉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산 일반 커피를 자바 커피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착색제를 넣었는데 착색제에서
비소와 납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중금속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네. 당시 가장 싼 커피였던 브라질 커피도 착색 과정을 거쳐서 고급 커피로 등갑시켜 왔다는 그런 아찔한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최대 식품회사에서 만든 커피가 착색된 제품이고 여기에 비소와 납 이런 중금속 성분이 다량 들어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특히 뉴욕 타임즈가 보도를 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네. 커피를 좋아하던 미국인들, 특히 고급 커피를 즐기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이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처리됐길래요? 예, 이 사람이 먹는 커피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큰일이 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과는 상식과 정반대로 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가짜 커피 제조 과정에 관여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면 안 된다. 만일 계속 된다면 그때는 체포하여 처벌할 것이다라고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 범죄로는 기업가가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로 기업가들에게 관대했던 그렇네요. 정부 덕분에 미국이 강한 나라로 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로 가지 못한 또 배경일 수도 있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역사와 또 고종이 마신 커피가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1880년대에서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팔리던 커피 중 대표적인 것이 모카 커피와 자바 커피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신문 광고에도 등장한 게 모카 커피와 자바 커피였습니다. 특히 착색제를 그리고 당시 그 입국한 선교사나 미국인 사업가들이 가져오는 커피는 대부분 미국산 커피였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그 착색제를 사용했던 아버클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1파운드짜리 밀봉된 패키지 원두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서부 개척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 외교관들은 모두 이 제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자루에 넣어서 커피 원두를 판매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1kg 1파운드짜리 400 몇십 g짜리 간편한 패키지 제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제품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 회사 제품은 그래서 당시에 카우보이들은 무조건 이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이 아버클사 커피보다는 카우보이 커피라는 별칭이 더 유명할 정도였습니다. 네. 일본의 초기 커피 원두 시장도 이 회사 제품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종은 어떤 커피를 마셨을까요? 당연히 당시에 가장 비싸고 가장 유명한 커피, 명품 커피를 마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아마도 모카 커피나 자바 커피죠. 예, 그런데 오늘 살펴본 것처럼 당시 모카 커피는 모두 가짜였고 자바 커피도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진 가짜였습니다. 고종 임금께서는 최고 수준의 커피라고 생각하고 마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마시는 아마 스페셜티 커피 수준으로 생각하고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커피는 대부분 가짜 명품 커피 아니면 미국에서 유입된 착색 커피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고종이 뭐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데 아마 좋은 커피를 마셔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닐 것 같고 아마도 이런 가짜 커피, 착색 커피 뭐 이런 거를 마셨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당시 당연히 고종 주변에는 뭐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만약 고종 주변에 저와 같이 커피를 잘하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극입니다. 네. 오늘은 19세기 후반 커피 가격 상승에 대처했던 미국인들의 모습 그리고 고종 임금이 마신 커피가 가짜 커피였을 것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쿠폰 당첨자와 이길상 교수님의 책 당첨자 5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784님께서 저는 카페인이 몸에 맞지 않아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만 맡습니다. 그래도 책 선물은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책 보내드릴게요. 자, 끝으로 콩으로 김상민 님이 신청해 주신 장기하 얼굴들 싸구려 커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